용암대지에 아침이 밝아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태초의 아침을 느낍니다. 잠든 용암대지를 깨운 것은 한 줄기 빛이었고 생명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의 덮개 위에 쌓인 신화와 전설. 우리는 그것을 읽어왔던 생명의 이야기와 만나고자 합니다. 지구라는 행성에서 한라산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19,000년 전까지 이 분화구를 통해 끊임없이 뜨거운 용암이 분출된 비교적 젊은 산이죠. 한라산은 한반도 이남에서 가장 너른 품을 가진 무생명의 고향이자 어머니 같은 산입니다. 수컷 노루는 구상나무가 내준 길을 따라 암컷을 쫓죠. 익숙한 구상나무 숲 노루의 길. 가을 한라산의 하늘길은 남으로 향하는 여행자들로 붐빕니다. 천적의 위협을 감수하고라도 돼새들이 이곳에 머문 까닭은 바로 이 열매 때문이죠. 구상나무 열매. 오로지 이곳 한라산에만 군락을 이루는 구상나무는 학명이 아비스 코리아, 한국 전나무란 뜻입니다. 빙하기에도 거뜬히 살아남았다는 눈 덮인 구상나무 숲의 사열을 받으며 한라산 백록담으로 향하는 길. 아이젠! 빵빵! 아이젠! 빵빵! 히말라야 원정대가 눈보라 속에서 적응 훈련 중입니다. 원정대가 이곳 백록담의 북벽을 택한 것은 경사가 가파르고 눈이 많기 때문. 북벽 너머로 마침내 백록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깊이 108m, 폭 550m에 달하는 분화구. 분화구를 덮고 있는 순백의 눈보라. 이것이 1950m 한라산 정상에 있는, 그래서 남쪽에서 가장 하늘과 가까이 있는 백록담의 위용입니다. 한라산엔 세종대왕과 관련한 특별한 이야기가 전합니다. 세종대왕은 장영실의 친구인 윤사홍에게 한라산에 가서 반드시 노인성을 보고 오라며 2번에 걸쳐 명을 내리죠. 세종은 왜 한양에서 제주까지 사람을 보낼 만큼 노인성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남극성이라 불리기도 하는 노인성. 남극 노인성은 사람의 수명을 관장하는 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성을 보면 나라가 태평해지며 장수한다고 믿었죠. 반면 북극성은 망자를 인도하는 별입니다. 그렇다면 장수의 별 노인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겨울철 남쪽 밤하늘을 보면 방패연처럼 생긴 오리온 자리가 있습니다. 밑에는 오리온의 사냥개라 불리는 시리우스가 있죠. 시리우스 아래 수평선 위로 나지막히 떠가는 별. 이 별이 노인성입니다. 위도가 낮은 남쪽. 그것도 서귀포 쪽에서나 잠깐 볼 수 있는 별이기에 옛사람들은 노인성이 뜰 때면 노인들까지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왔다고 전하죠. 노인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별들의 신전처럼 보이는 한라산 꼭대기엔 그에 걸맞는 또 하나의 전설이 있습니다. 흰백, 사슴록. 백록담이란 이름은 신선이 흰 사슴을 타고 와 물을 마시는 곳이란 의미입니다. 땅과 하늘을 잇는 나무를 우주목이라고 하죠. 사슴뿔도 이와 같아서 최고의 진상품으로 여겼다는 한라산의 흰사슴. 가장 높은 한라산은 위로는 360여 개의 오름을 거느리고 땅 밑으론 용암의 길을 품고 있습니다. 해발 800m. 한라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이 동굴은 한때 얼음 창고로 사용되기도 했죠. 조선 효종 때 제주 목사 이원진의 기록에 따르면 이 동굴은 여름에도 서늘하여 얼음이 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의 동굴안은 바깥보다 따뜻하죠. 따뜻한 동굴 속에서 동면 중인 박쥐. 박쥐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귀는 지상을 향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물방울은 겨울이 끝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죠. 눈을 감은 채 박쥐는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상과 지하를 이어주는 박쥐의 날개. 박쥐들은 서로 껴안은 채 긴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마침내 박쥐의 날개짓으로 얼어있던 동굴의 마법이 풀립니다. (4월) 중순. 산 아래엔 유채꽃이 한창이건만 백록담의 두꺼운 얼음장 밑에는 이제야 제주의 봄 소식이 도착합니다.
이때가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녀석들이 있죠. 겨울 내내 아래쪽에 내려와 살다가 윗세 오름 선작지와 습지를 지나 백록담을 향해 질주하는 노루들. 노루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익숙하고 안전한 길을 따라 백록담에 모여듭니다. 도착과 동시에 시작되는 영역 선포. 어린 수컷들의 질주가 거침없습니다. 장난처럼 보이지만 이런 뿔치기 과정을 통해 서로 간의 서열이 정해지죠. 이렇듯 어리지만 백록담의 삶은 늘 긴장과 질서를 요구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달라질 정도로 변화무쌍한 백록담의 날씨. 혹독한 바람에도 털 진달래는 꽃을 피우고 세상에서 가장 키 작은 나무인 돌매화는 오직 백록담 주변의 바위를 붙잡고 살아가죠. 비바람 속에서도 큼지막한 암꽃을 향해 기어이 꽃가루를 내보내는 구상나무의 숫꽃. 구상나무를 세계에 알린 영국인 윌슨은 제주 사람들이 열매를 보고 성게, 즉 쿠살랑이라 부르는 것에 힌트를 얻어 구상나무라 했죠. 구상나무는 죽어서도 생명을 껴안습니다. 그물처럼 뿌리를 뻗고 수분을 가둬 이끼를 키워내죠. 굴뚝새는 이 이끼로 역시 구상나무 밑둥치에 둥지를 틉니다. 백록담 근처의 생명은 이렇듯 구상나무를 통해 씨줄과 날줄처럼 서로 얽혀 있죠. 건장한 노루만이 이 높은 곳까지 올라와 신선한 풀을 마음껏 뜯을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흐르는 백록담의 시간 위에 어느새 배가 잔뜩 무거워진 암컷노루. 신선한 풀은 신선한 젖을 만들고 그 젖은 새끼를 자라게 하죠. 이렇게 자란 새끼는 어미의 젖냄새와 향긋한 풀냄새가 있는 이곳을 고향으로 여기겠죠.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오름에서 오름으로 이어진 땅입니다. 화산 분화구인 오름은 용암의 분출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죠. 분출량이 적은 오름은 자연스럽게 분화구 주변에 벽이 생겨 원형을 이루고
한 곳에서 여러 번 분화가 일어나면 이 오름처럼 혼합형이 됩니다. 하지만 용암 분출량이 과도하게 많으면 한쪽 벽이 무너져 말발굽형이 되죠. 세계 자연유산인 검은 오름은 무려 13km 떨어진 해안까지 흘러가며 만장굴, 김영굴, 용천 동굴과 같은 20여 개의 동굴을 만들어냈습니다. 20만 년 전 화산 폭발 당시 기억으로 들어가는 비밀의 통로. 그런데 또 하나의 비밀의 통로가 지난 2005년 전신주 공사를 하던 중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이 동굴은 찾길 바로 밑에 있었죠. 지상에서 겨우 8m 아래. 어렵사리 동굴의 상류를 향해 조금씩 들어가자 숨겨진 지하 궁전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둠 속에 무수히 떠있는 밤별처럼 천정에 매달린 종류관. 바닥에는 제주의 오름을 닮아있는 황금색 석순. 이 모두는 작은 물방울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물방울이 벽을 타고 흐르면 동굴 커튼이 되고 밑으로 바로 향하면 종류석이 됩니다. 지상으로부터 흘러든 물방울에는 미량의 탄산칼슘이 녹아있는데 이것이 종류관과 석순에부터 조금씩 자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예술품 하나하나에 지상의 생명, 물방울의 수고, 지하의 시간이 녹아있는 셈이죠. 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년에 한 0.02mm 정도 자라고요. 지금도 이제 자라고 있는 게 보입니다. 종류가 자라는 속도가 기후 변화, 환경, 온도의 변화를 지시하기 때문에 몇천 년 기간의 환경 변화를 지시하는 중요한 타임캡슐이라고 할 수 있죠. 용천 동굴은 분명 용암 동굴로 태어났지만 석회 동굴의 얼굴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경우고 동굴학자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죠. 검은 현무암으로 형성된 동굴임에도 화려한 생성물로 가득한 용천 동굴의 상류. 그렇다면 바다 쪽으로 이어진 하류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샤, 아야야야야. 오케이. 예, 줄로 완전히 뒀어요. 완전히 뒀어요. 완전히 뒀어요. 동굴은 물길로 이어집니다. 말 그대로 천년의 호수. 어둠의 동굴에 갇혀 지난 1000년 넘게 파도 한 번 쳐보지 못했어요. 너무도 잔잔한 호수. 이 고요하고 비밀스러운 동굴을 품고 있는 지상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굽이굽이 이어진 밭담 사이로 도드라졌지만 옛 시골길처럼 정겹게 바다로 향해 가는 800m의 이 길이 용천 동굴, 천년의 호수가 지나는 길입니다.
용천동굴 제일 끝부분에 호수 지역인데 한 18,000년 전에는 이제 수면이 한 지금보다 한 100m 정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동굴이 이제 먼저 이제 형성이 되었고, 최근 한 5,000년 전부터 해서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기 시작해서 동굴 끝부분이 이제 호수로 지금 이제 덮이게 된 겁니다. 바다로 이어졌으나 출구가 막혔다는 호수. 호수 밑은 정적과 어둠의 세계입니다. 바닥은 마치 지축이 무너진 듯 갈라져 있고, (1200도) 고온에서 녹아내린 용암 석수는 20만 년 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이곳에 와 있는지 모를 오소리뼈.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눈은 멀고 색소까지 빠진 미끈 망둑. 이 미끈 망둑은 갇혀버린 이 어둠의 호수에서 6,000년을 살아왔죠. 그래서 생명의 적응과 진화를 알 수 있는 진기한 타임캡슐입니다. 천년의 호수 입구. 벼랑 아래 13m 물속에서 발견된 누군가 사용했을 법한 나무 토막과 무더기의 질그릇이 말해주는 인간의 자국. 질그릇은 흙 성분이나 문양, 형태에서 제주의 것이 아니라 1200년 전 통일 신라 시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누구였으며 또 지금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진 용천 동굴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던 것일까요? 용천 동굴 바로 옆에는 그 유명한 만장굴과 김녕굴이 있죠. 거대한 동굴은 많은 흔적을 남깁니다. 세계에서도 가장 큰 용암 동굴 중 하나인 만장굴은 천장엔 용암이 급속하게 식을 때 만들어지는 주상절리와 고온의 용암이 밀고 간 흔적인 용암 유선이 선명하게 남아있죠. 이제 이쪽으로 많이 휘어져 있거든요. 그건 이제 용암이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갔다는 말을 이제 지금 이쪽이 검은 얼음이 있는 방향이고요. 이쪽이 바닷가가 있는 방향입니다. 만장굴은 아래쪽에 있는 김녕굴로 이어집니다. 두 굴은 본디 하나였으나 중간이 무너져 다른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김녕굴 역시 사람이 들었다는 생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탐라 순력도에는 동굴 천장의 나무뿌리는 물론 입구까지 묘사되어 있죠. 이런 상세한 묘사를 했음에도 그들이 용천 동굴을 찾지 못한 까닭은 입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사람 발길이 끊긴 지 1000년.
이것이 천년 전 동굴에 들어왔던 사람의 글씨입니다. 화천, 불이 지나간 길. 그리고 그들이 바다에서 잡아와 두고 갔을 전복. 숯과 전복은 탄소 측정 결과 1000년이 넘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곳에 들어왔던 것일까요? 옆에서 보면 기가 막히게 잘 쌓아놔서 이게 1000년을 견디고 있었다는 게 사실은 참 믿기가 어려울 정도네요, 이게. 여기 마지막으로 사람이 들어온 게 1200~300년 전쯤 되니까 이렇게 제기도 있고 돌 모아놓고 이 도자기를 깨트린 흔적도 있고 뭔가 이렇게 의식적인 그런 행위를 한 것이 많은 걸로 봐서 바라면서 이렇게 쌓아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곳 지하 동굴까지 찾아온 사람들의 염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화산섬 제주는 가장 낮은 지하 동굴과 가장 높은 백록담이 용암의 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백록담은 쉽게 잠들지 않습니다. 늘 생명들로 붐비는 백록담. 구린굴에서 나온 박쥐가 예민한 청각으로 사냥에 성공합니다. 박쥐 공격이 남긴 부산물을 챙기는 물방개들. 이 수많은 생명들이 한라산에서 제일 높은 백록담까지 와서 모여 사는 것은 이곳에 물이 있기 때문이죠. 남쪽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물에 빠진 은하수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라란 이름도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어두운 밤, 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들의 강. 여름날의 밤하늘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긴 동화책이죠. 은하수 속에 들어있는 배짜는 직녀와 소머리꾼 견우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 하지만 동화와는 달리 두 별은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7월 7석이면 만난다는 견우와 직녀의 사이는 무려 빛의 속도로 달려도 16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한라, 은하수를 당기는 산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니 알겠네요. 옛사람들은 별 하나하나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죠.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이어져 있고 그것이 사람의 질서를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땅과 햇살과 비와 바람이 끊임없이 오가며 키워냈을 한라산의 생명들. 한라산은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산이 높아 온대에서 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생명들이 어울려 살아갔죠. 이곳에는 300종이 달하는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곤충의 종류만 1600종에 달합니다. 그래서 한라산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죠. 구상나무 열매가 익어갈 쯤이면 노루의 뿔도 한층 길어집니다. 나이를 나타내는 노루의 뿔. 노루는 뿔이 자랄 때 심한 가려움을 느끼죠. 죽은 구상나무는 노루가 선택한 가려움의 해결책. 먹이는 주로 구상나무 새순이나 연한 풀 또는 시로미입니다. 백록담의 날씨는 변화무쌍합니다. 비바람을 견뎌야 구상나무는 열매를 지킬 수 있죠. 태어난 지 보름. 어미는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백록담을 떠나지 않고 어린 새끼의 곁을 지킵니다. 새끼는 이렇듯 백록담의 날씨와 어미의 행동을 보며 하루하루 성장합니다. 백록담은 거대한 솥과 같습니다. 물이 귀한 한라산이 까닭에 노루로부터 작은 물속 생명들까지 모두 이 오아시스로 모여들죠. 놀랍게도 알을 품고 있는 이 녀석은 물속의 요정이라 불리는 풍년새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녀석들은 이 높은 곳까지 올라왔을까요? 풍년새우의 알은 휴면 상태로 수십 년까지 견딘다는데 혹시 태풍에 날려온 것은 아닐까요? 바람은 육지의 지도도 바꿉니다. 바람에 밀려온 이것은 모래 같지만 사실은 조개 껍질이나 성게의 부스러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밭담 사이로 시골길처럼 흘러간 이 길. 이 길 바로 아래 검은 용암 동굴이 왜 석회 동굴의 얼굴을 하고 있는지 이제 비밀을 밝힐 시간입니다. 답은 바람에 있습니다. 바람이 바닷가에서 석회 성분의 모래를 가져와 동굴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죠. 빗물에 녹은 모래 속의 탄산 칼슘이 용암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이 같은 자연의 예술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빚어낸 지하 세계의 다랑이 논. 그런데 무엇보다 세계 동굴학자들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지상으로부터 물을 찾아 내려온 뒤 탄산칼슘에 피복된 뿌리. 나무 뿌리가 종유석의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바람과 모래와 식물 뿌리가 삼박자로 지하 궁전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나무 뿌리 형태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 뿌리 주변에 이 석회 성분이 코팅돼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아주 희한하게 생긴 동굴 생성물이에요. 연약한 뿌리지만 생명을 향한 열망은 견고한 용암 덮개도 이렇게 뚫어냅니다. 그리하여 어두운 지하 세계와 밝은 지상 세계를 이어주는 생명의 끈. 동굴 바로 위는 의외로 평범한 풍경입니다. 뿌리의 주인은 밭 주변의 나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듯 밭담 사이에서 억세게 목숨을 유지하는 계속새죠. 삶을 위해 일구는 전답과 전답 아래 동굴이 만들어낸 무늬는 우연이지만 너무나 닮았습니다. 대지 위에 살았던 사람들의 시간과 용암 동굴이 빚어낸 지하 세계의 시간이 서로 닮은 듯 이어지고 있는 땅 제주. 제주의 땅은 이처럼 인간과 땅과 바람과 하늘이 빚어낸 거대한 또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또 제주 해안 곳곳은 바다와 만난 용암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는 자연사 박물관이기도 하지요. 한라산의 여름. 백록담은 1년에 서너 번씩 물이 마릅니다. 목욕을 나온 제비들. 민가에 가까이 사는 제비들은 이 목욕을 위해 수고스럽게 백록담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녀석은 굴뚝 날도래입니다. 화산 부스러기에 타액을 섞어 견고하게 집을 지은 다음 그 속에 들어가 살죠. 덩치 큰 도룡뇽이지만 무리로 몰려드는 강한 턱의 물방개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새끼 도룡뇽과 물이 마르기 전에 탈피를 서둘러야 하는 물벌레.
그러나 야속하게도 백록담은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물이 솟지 않는 백록담은 여름이면 서너 시간 만에 바닥이 갈라지죠. 자연의 생명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물기가 있는 곳에서 알을 낳습니다. 수컷이 주변을 경계하는 사이 습기가 남아있는 돌틈 구석구석을 찾아 알을 낳는 왕잠자리. 물방개는 바위 밑으로 숨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곳에서 다음 비가 올 때까지 견디기로 한 것이죠. 백록담의 물이 갑자기 마르는 것은 수분 증발도 있지만 물이 잘 빠지는 현무암과 조면암 때문입니다. 백록담은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 다른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 시 하늘로 치솟은 용암과 공기가 만나면 거품처럼 구멍이 생기면서 검은 현무암이 되죠. 그러나 철 성분이 섞인 무거운 용암은 분하고 주변에 떨어져 벽을 이루는데 이것을 조면암이라 부릅니다. 어미를 따르는 새끼의 걸음걸이에서 백록담의 경사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조면암으로 둘러싸인 백록담 서쪽 내부의 경사는 지금도 70도에 달할 만큼 가파릅니다. 수만 년의 풍화가 있어 오늘을 이르지만 폭발 당시의 백록담은 지금보다 훨씬 가팔랐고 깊이도 200m에 달했죠. 백록담 위에 쌓인 시간의 덮개 위로 오늘도 많은 생명들이 서로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쫓고 쫓기는 치열한 전쟁터 같은 곳이지만 이 또한 자연이 생명들에게 제공하는 질서죠. 오늘날 한라산을 찾는 등산객들은 백록담 동봉까지 오르지만 사실 한라산의 정상은 해발 1950m인 서봉입니다. 한라산이 곧 제주임을 말하듯 바다를 덮는 한라산의 그림자가 보이시나요? 성산 일출봉은 검은 얼음 동굴계, 한라산과 더불어 지난 2007년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화산을 품고 삽니다. 지하에는 화산이 빚어낸 동굴이 있고 동굴 위에는 사람이 빚어낸 전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삶과 용암의 길이 만나 아름다운 지하 궁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시간마저 정지된 듯 고요한 지하 궁전. 이 궁전에선 화석처럼 굳어진 뿌리를 통해 지상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고 지상의 농부는 지하의 속삭임을 딛고 삽니다. 사람들은 용암이 준 대지를 일구며 살았고 벌은 그 대지에 자신의 동굴을 만들며 장지뱀은 화산암에 몸을 말립니다. 또다시 찾아온 백록담의 가을. 해물이 진 한라산. 이곳 한라산에도 첫 폭발이 시작된 후 수만 번 가을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빙하 시대의 화석이라 불리는 구상나무는 따뜻해진 기온에 쫓겨 이 높은 곳까지 올라왔을 것이고 돼새들은 이 구상나무를 찾아 매년 거르지 않고 한라산을 찾게 됐을 것입니다. 태풍에 실려왔을 메뚜기. 메뚜기는 마지막 의지할 곳인 화산암 구멍에 알을 낳음으로써 자연이 부여한 자신의 임무를 마칩니다. 풀도 말랐고 노루도 백록담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산 아래로 떠나는 이 녀석들은 내년 봄 백록담의 얼음이 풀리면 다시 돌아오겠죠. 모든 생명들이 땅속으로 피하거나 아랫마을로 떠났지만 눈보라 속에서도 구상나무는 백록담을 지킵니다. 화산섬의 비밀을 간직한 채 수많은 신화와 전설을 탄생시킨 백록담. 그 화산섬과 용암 동굴에 또다시 한 해의 시간이 쌓입니다.